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한파가 한풀 꺾이니 기다렸다는 듯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 좋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날 언제쯤 올지 정말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실업 관련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일자리 빙하기다. 작년 21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이 기사 중간에 있는 그래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취업자 감소의 모습인데요. 전년 대비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는 늘어납니다. 17년에도 늘어났죠. 그러다가 2018년 좀 주춤하고 좀 늘어나가 싶더니 올해는요. 마이너스 21.8%입니다. 8%가 아니라 21만 명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21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그만큼 실업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실업자 수 자체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에 지금 통계를 마련했는데 그때 통계 변경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감사에 착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 2주간 산업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이 원전,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전문가들은요. 절차 위법 결론 땐 탈원전 정당성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원전 얘기가 요즘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인이 양모 살인죄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의학자들 사망 가능성 인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법의학자들이. 검찰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나온 양모는 고의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번지는 백신 음모론.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당신의 공포심을 노리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구 통제용 조작이다. 생체칩 이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섞여 들어갔답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 지금보다 더 확산할 땐 이런 정보가 확산할 땐 접종 거부 사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이건 정보가 아니죠.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이런 음모론이 확산될 염려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을 좀 자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자리 정부인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할 때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에 설치가 됐죠. 그러나 지금은 이 얘기가 좀 무색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히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성문입니다. 정인이 양모 어제 재판 출석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며칠 전에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마침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사면론 이야기도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안 오나입니다. 이게 뭐가 안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 명의 인물의 성을 쓴 겁니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10년 전에도 이분들 서울시장 도전했어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이용재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건데 탄핵 얘기입니다.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게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반대 숫자, 찬성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상원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앞서서도 과거에 뭐 보니까 2019년 12월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때도 하원 통과됐어요. 근데 상원에서 부결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원 통과는 두 번째인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이 내용 얘기 좀 짧게 해볼 텐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doesn't unite the country. There's no way this helps the nation deal with the tragic and terrible events of last week that we all condemn. He must not remain in power one moment longer. Not one moment longer. The danger is too great. We must impeach.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미국 쪽 소식에 대해서 좀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두 번째 통과요. 탄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통과가 두 번째인데 이번에 역시 상원을 가는데 상원 통과는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요 지금 20일이면 바이든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탄핵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 얼마 날짜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의사 절차를 이제 뭐 진행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시점에서 탄핵이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에 있어가지고 하원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우세였기 때문에 예. 이제 과반으로 가결될 거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상원으로 가면 또 3분의 2 의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건 뭐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 시작하는 시점에 정치적으로 이제 속된 말로 기죽이기 하는 그런 이벤트에 가까운 것이지 이게 어떤 실질적인 결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탄핵된 케이스도 없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 예. 하원 탄핵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탄핵 직전에 이제 사임한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예. 탄핵을 진행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냥 선언적인 절차로서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는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임기가 이제 며칠 안 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은 없죠. 다만 정치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의회 점거 그리고 유혈 사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근데 공화당에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나온다 그래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상원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트 트럼프를 공화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영향력을 계속 앞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차기 대권 후보도 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그 책임을 다 안아야 되는데 예. 여기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퇴임을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탄핵을 통해서 트럼프의 그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 뿌리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한마디로 퇴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확 빼놓겠다. 그렇죠.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당장 뭐 상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는 안 되겠지만 예. 이건 좀 지켜봐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탄핵 절차가 제대로 뭐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뭘 해야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이후에 탄핵 이 표결을
상원에서 하는 거 이게 됩니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실제로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예. 이게 실효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뭐 의장 마음에 달린 것인데 예. 그것도 이제 의장이 이제 부통령이 하는 것인데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통령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이상한 예상치 상황이네요, 못한 그러면. 지금 이제 의사 일정 예. 속에서의 오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이제 취임식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안에 상원에서 뭔가 표결 절차가 있을 것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일 건가? 만약에 그 안에 못 한다면은 취임식 이후에 그러면은 뭔가를 상원에서 열 것인가? 뭐 이런 걸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트럼프 부대라고 예. 할 만한 그 트럼프 강성 지지층이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테러나 아니면 내란의 어쨌든 결랭일로 그 20일 취임식 당일을 이제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견제하고 또 빗장을 거는 의미로 이렇게 탄핵을 넣어놓으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이나 지지하는 발언, 부추기는 발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막아놓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 탄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새벽에 들어온 기사라서 뭐 첫 기사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실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 기사 때 짧게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제목부터 좀 눈길 좀 잡습니다. 이름값 못한 일자리 정부.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참 표명했는데 이게 좀 무색해졌죠, 지금요. 여기 보시면 뭐 코로나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그러니까 12월만 따로 보니까 일자리가 60만 개 넘게 날아가 버렸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취업자 증감,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그 전해 같은 달입니다. 여기 보면 1월, 2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하향세지만 괜찮았어요. 늘어났습니다, 일단. 그러나 3월부터 뚝 떨어지죠. 그리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12월에 가장 심각해졌어요. 막판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통계청에 지난해 이 취업 관련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 통계, 그리고 지난해 1년 전체 통계, 뭐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취업자 수는 뭐 2,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그러니까 2019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62만 명 넘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 내용은 연간 비교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 21만 8천 명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따져보나 1년 전체로 따져보나 이게 좀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파급 역량 여파에 기저 효과까지 겹쳐 12월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저 효과까지 감안시 앞으로 1, 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어제 공개된 통계청의 취업 관련 통계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실버 일자리 정부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명했다는데 이 기사는 앞에다가 실버를 붙였어요. 실버 일자리 정부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 개 늘어날 때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일자리는 32만 개가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버 일자리 정부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60세 이상, 60 이상 제외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그나마 60세 이상층은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다 줄었다는 거예요. 임시직, 일용직 41만 개 사라졌고요.
코로나로 고용 취약층은 더욱더 타격을 받은 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일시 휴직자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는 분들이요.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증가다. 청년층 실업률은 2년 만에 9%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 자체들이요. 이거 높아지면 별로 좋지 않은 수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것뿐. 그 이것이란 공무원 채용입니다. 역대 최대 전망입니다. 올해 공무원 3만 6천 명 채용. 그리고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공기업을 합쳐서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민간 일자리는 잘 안 늘고요. 그리고 3040 그 세대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일자리는 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버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밖에는 없구나. 또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자, 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 45%를 상반기 중 조기 실시한다.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거죠. 인건비, 연금 부담에 이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60대 이상 일자리는 좀 늘어났어요. 그러나 경제에 허리를 할 수 있는 3040 일자리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늘어난 건 또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형도 안 좋지만 예. 내용도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작년에 1년간 줄은 일자리가 21만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 12월, 재작년 12월하고 비교해서 월간 비교했을 때는 작년 12월에 63만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연간보다 왜 12월 달에 3배나 많은 63만이 줄었겠어요? 코로나 처음에는 예. 정부 지원으로 기업들이 버텼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직원들 해고하지 마라. 예. 또 휴직자를 두면 정부에서 휴직자 월급을 일부 보전을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버텼어요, 기업이. 근데 연말부터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기업들이. 예? 댐 구멍이 났는데 팔로 막고 있다가 기업들이 이제 손을 빼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다 더 이상 할 수가 못 없다는 버티겠다고 더 이상 고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가장 큰 문제는 관주도 관제 일자리의 한계가 이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 5천 개가 늘은 게 예. 은퇴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를 막 주잖아요. 어디 건물에 전등불 끄고 잔디 뽑고 뭐 풀 뽑고 이런 일자리 빨리 만들 수 있는 빨리 일자리. 만든 거를 37만 5천 개를 억지로 늘린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자리 예. 3040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는 3040 일자리가 32만 개가 지난달에 줄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가계 소득도 자꾸 낮아지고 또 저축도 못하고 소비가 감소되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건데 문제는 코로나19 핑계로만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에는 이제 그 주 52시간 근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 성장만큼 못한다는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구조적인 정부가 일자리를 주도한다는 생각 이거를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올해 뭐 공무원하고 공기업에서 한 7만 명 채용한다는데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죠. 진짜 아는 거는 민간 기업에서 많이 고용할 수 있게 예. 그 제도를 좀 변경하고 친기업 정책이죠. 기업 하기 좋은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정부 예산도 예. 지금 직접 일자리 하는 데만 지금 3조 5천억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보다는 진짜 청년들이 진짜 비대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예. 올해 700억밖에 안 돼요. 이런 건 너무 또 적거든요. 그 정부 생각부터 좀 바꾸고 민간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하고 총체적인 저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예. 지금 더 이 순간에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은 코로나 충격 탓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고용을 덜하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민간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상태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때문에 실버 일자리 대책은 뭐 불가피할 거예요. 뭐 이런 소위 낮은 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는 뭐 실버 인구 때문에 불가피한데 이제 문제는 30, 40대인 거죠.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고 가장인데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자동차, 조선 이런 굵직한 제조업들이 지금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인데 예. 이거는 아직 일자리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초기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상태인데 여기에 코로나가 밀어닥치다 보니 지금 일자리의 그런 구조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중물 역할을 갖다가 공무원 채용, 공공기관 인력 확대 이걸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그렇죠. 있을까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뭐 공무원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필수 보건 인력, 소방 인력, 행정 인력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리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이거를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기존의 어떤 그 30, 40대에게 임시 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라 아까 뭐 윤영걸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뭐 지금 이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년, 3년 좀 장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보면은요, 이게 뭐 미세먼지만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막연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사면 주장 뭐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기사들입니다. 보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마침표입니다. 사면론 재점화되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판단이요. 지금 보면 여권 내에서 뭐 이 사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뭐 있죠.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리고 뭐 향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뭐 지금 한다는 뭐 잡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회견 때 관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전망으로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형을 그대로 확정된 징역 22년이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오늘 뭔가 마무리가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면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할 것이다. 자, 근데 이 국민 눈높이라는 거는 이게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압도적인 국민의 눈높이가 있다라면 이건 모두가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게 변수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하락세잖아요. 30%를 기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정부와 비교하면 5년 차 때보다 높다. 뭐 이런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네.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 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본인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저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 박창환 교수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하락세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겹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 아닐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청와대가 그동안의 공식 입장은 아직 이제 형이 최종 확정령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근데 저 나왔습니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때쯤에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올 거고 예. 대통령이 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그 정무수석 얘기처럼 원론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심판을 갖다가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면도 국민 여론 최소 뭐 6대 4 정도로 사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예. 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하겠어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국민이 결정한 사항이고 아.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추후에 국민의 뜻을 따라서. 그럼 만약 했다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최소 저는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사면론이 나와야지 대통령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그럼 지켜보겠다.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다. 해석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자, 유영걸 대표님. 네. 사면론 주장이 처음 나온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또 주장이랄까요? 의견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다른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부 언론에서도 뭐 보도가 됐었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거를 시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아까 여기서 따로따로라는 네.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안 해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 보복을 시인하는 꼴 아니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 죽음의 배경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기획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하면은 같이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인터넷 SNS에서 글들 그 댓글을 담궈 보면은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여기 고유 댓글 권한이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저 관련 기사에 붙어 있는 그 일반 그렇죠. 댓글 보면은 기사를 보신 분들의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사면 안 거죠? 된다가 이명박 대통령 쪽이 좀 더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얘기도 많더라고요. 벌써 예. 한 4년이 다 됐는데 이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사면은 그 취지가 국민 통합이잖아요. 예. 화해와 용서 통합인데 거기에 맞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뭐 그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돌다리를 하도 오래 두드려서 돌다리를 부서질 정도로 신중한 사람인데 그분이 사면 얘기를 했으면 저는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을 걸로 보고 예. 만약에 사면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도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게, 좀 아마 문 머쓱하겠는데요.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로 저는 그거를 저는 지표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예. 저는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 지금 사면에 대해서 왜 반대 여론이 많으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 과거 DJ 김대중 후보 때 사면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 얘기한 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데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인데 마음대로 하냐. 그리고 엊그제까지는 적폐청산을 그렇게 소리 높이다가 갑자기 통합하면서 사면 얘기하냐. 예. 이거 좀 생뚱맞다 이런 반론인데 그거는 지도자들은 그런 반대 정도는 밟고 넘어가고 극복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면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 저는 벌써 얘기가 끝난 거다. 절차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기다려봐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것도 또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론도 어떻게 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하나가 어제 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관련된 내용도 좀 섞여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양강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이낙연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로 떨어졌다. 여기 보겠습니다. 어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의뢰로 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재명, 윤석열 나란히 1, 2위입니다. 25.5, 23.8, 오차 범위 내이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대표의 이 지지율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 오차 범위 바뀝니다, 지금요. 14.1. 확실히 숫자가 달라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양강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조사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고요. 다음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 이거 역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호남 그리고 친문 인사 가운데 첫 이재명 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입니다. 호남이 지역구고요. 그리고 친문 인사로 꼽히는 분인데 이재명 지지한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낙연은 무대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대응의 의미 뭘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부담인 걸까요? 내용 보면요. 이낙연 대표 아성에서 나온 이례적 지지 아니냐.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놓고 친문이 분화하는 것인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낙연 대표 페이북 사진을 바꾸면서 소통 늘리기 이런 모습이다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한 어떤 주도권 잡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낙연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 지금 두 가지 기사로 전개가 됐어요. 지지율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호남이자 친문 인사의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제 저희 프로야구를 시즌을 하다 보면요. 예. 초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다가 나중에 이제 페넌트레이스 끝에 가면은 성적이 하락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팀들이 있어요. 보면 항상 그렇게 된 팀. 그 팀들은 이제 야구 팬들이 조소적으로 DTD, 콩글리시인데 예. 다운 팀 이즈 다운이라고 해서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운 팀 이즈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운 팀 이즈 다운. 네, 이게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야구 용어로 정착된 그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낙연 그 대표가 지금의 대선 주자로서 각인되게 된 계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초대 총리를 선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쏘아붙이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사이다 총리니 이런 이미지를 가미시키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호남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야, 저 정도면 우리 호남 대통령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결합돼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던 건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대선 주자로 각인된 계기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야당을 맞받아치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성 요소가 이제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자체의 인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설전을 벌일 수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을 내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끌고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는 위치에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만큼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도 이제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신중낙연, 엄중낙연 이런 벼로가 붙을 정도로까지 신중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사면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보면은
엄중이나 아니면 신중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좀 보이던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를 그냥 이렇게 확 던지는 듯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빛을 발해서 이제 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빛을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 이제 이렇게 실수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 같으면은 말이 앞서는 모습 아니면 좀 더 선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예. 최근 이 사면 논란에 있어서도 예. 아까 저희가 사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다고 얘기했지만은 예. 초기에는요 굉장히 말을 아꼈어요. 그거야말로 이제 이재명 지사도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어쨌든 강단 있는 성격보다는 예. 신중한 성격 쪽으로 좀 트렌드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 여권 내 두 대권 주자 간에 서로 스타일 변신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은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돌파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썼는데요. 예. 지금 다 뭐 사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탓이지 그 이유가 많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비슷하게 갔어요. 세 분이 뭐 거의 3강 구도 가다가 최근에 예. 이제 확 변했잖아요. 그럼 변수가 뭐가 있겠느냐? 최근 봤을 때 본인의 스타일이라든지 이거는 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최근의 변수는 제가 보기에 사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사면 얘기가 물론 뭐 대통령과 협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쨌든 먼저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우리 뭐 당 지지자들은 뭐 80, 90% 이상 반대고 대부분의 여론도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거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지지율을 좀 이렇게 제가 내려가는 보기에는 데 영향을 많이 작용을 미쳤다고 했다라는 봐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면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정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한번 젊은 분들이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이슈 제기를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좀 이슈 잘못 제기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면 권한은 본인의 권한이 아니고 어쨌든 뭔가 정책을 하는 거는 근데 당대표의 최고 권한은 제가 예. 보기에 선거거든요. 공천권, 선거.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크다고 여기서 봐요. 말하는 선거는 대선은 아니고 4월 보궐선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보궐선거까지가 어찌 보면 이제 임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선거를 이렇게 좀 판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한 10명씩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뭐가 움직임이 그렇죠. 없어요 지금. 판을 벌이는 것도 사실은 당대표의 역할이에요. 예. 후보들을 나오게 만들고 분위기 만들고 어쨌든 경쟁 구도를 만들고 아. 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주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내도 보면 예. 주저하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선거에 나오게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주면서 선거를 좀 승리로 이끄는 방법.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이겨야지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긴다는 이제- 걸 이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선거 출마에 있어가지고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지적한 지점, 그러니까 결국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떻게 꼬시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에 있으면서 선거 출마를 종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은 예. 보통 당 대표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부추기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소에 가가지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있는지 자료 좀 만들어 와봐라 이래가지고 그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네가 지금은 좀 불리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긴다더라 이런 거 설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앞으로 너 이거 나 안 도와주면 나도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그게 빨리. 이제 사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아까 말했지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걸 했다는 어떤 전언이나 아니면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초기에 이제 여권에 많았던 것 같은 후보군들도 오히려 그걸 기다리다가 지쳤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오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머리 아픈 지점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파구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보궐선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승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게 지금 돌파구 관건이라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현근택 변호사께서 야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당 쪽이 좀 뭔가 이 보궐선거 관련 움직임이 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 쪽 보궐선거 관련 야당 쪽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박원순 시대를 열어준 안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안오나. 10년 만에 다시 단일화 각축이다. 지금 보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출마 선언했는데 조금 묘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뭐 야권 단일화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 쪽으로 단일화를 하라 뭐 이렇게 주장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분들 서울시장 관련해서 등장했거든요. 그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나타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권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변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영권 대표님. 근데요, 지금 과거 영상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 걸 준비했는데 10년 전에도 이분들 나왔어요. 그 여기에 보면 당시에도 박영선 장관도 출마했었거든요. 네. 그럼 10년 전에도 그 인물,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물,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 특히 야당 쪽 단일화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난 4.15 총선이 미래통합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당했을 때 2인자인 황교안 대표 주도로 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이 신선하지가 않았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시장 그때 시장하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뒀고 나경원 후보 그때 출마해서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 그때 단일화한다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지금 선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감동이 좀 단일화 뭐 하지만 감동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면 감동을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 10년 전에 안철수는 양보하는 안철수여서 감동을 줬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 후보는 수염 길고 지리산 예. 내려와서 그 모습이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그러니까 약간 감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내가 안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 안철수랑 지금 안철수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00석이 넘잖아요. 예. 국민의당 3석이잖아요. 규모가 33배가 넘는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죠? 자강, 자력, 자생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통합 얘기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건부 불출마 이러니까 자기 안철수 시장을요 저는 뻐꾸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뻐꾸기 자기가 안 낳고 남의 핏바람색 둥지에다가 예. 알 놓고 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거 자기가 가져와잖아요. 새끼라고. 남의 땅에다 놓는 거. OEM 생산업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주도적으로 자존심을 갖고 감동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1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인물이라서 이게 감동은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시장 출사표에서 이태원 골목길에서 출마선에서 좀 독특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를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격인가요? 그리고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적혀 있는데 야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3파전 전개다. 국민의힘 견제 우리 상대는 여권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보시죠. 저 나경원, 이 정권의 무차별한 공격과 그리고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흡사 자기가 그 중도 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 중도층의 대이동의 1차적인 귀착지는 국민의힘이에요. 그것이 지금 지지도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서 지금 5주 연속 1등을 달리고 있습니까? 중도층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아니 기호 4번 단일화라는 게 그게 승률을 높이는 방식입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정식이에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박찬호 교수님,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저런 안철수 대표의 겨냥은 어떻게 보면 저격 내지는 비판 목소리거든요. 이거 무시하는 작전입니까? 아니면 유인하는 작전입니까? 이거 좀 혼동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무시나 꼬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새 판 짜기에 들어갔다. 새 판? 네,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철수 대선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쏘시개로 이용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도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한참 뜨거울 때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띄우면서 과실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까 독하게 섬세하게 저 화면에 나오는데 사실 경선 국면에서 저렇게 정치인이 독하게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저걸 쓰는 이유는 과거에 연배 있으신 분들이 그 소위 야당에 대해서 사쿠라 야당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상 너 제대로 된 야당 아니잖아.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사쿠라 이미지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새판짜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는 어제 안잘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쓴 용어 중에서 뭘 잘 안다는 걸 잘 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잘 알. 그러니까 안 잘 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복합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철수 대표에게 적극적인 손짓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한계를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뭐로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즉 안철수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부터 해가지고 뭐 저도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을 해봤겠지만은 뭐 이런 과거에 당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에 반해서 알못이라고 할 만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철수 대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진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도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대표를 좀 이렇게 당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항상 초기에는 신선함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머리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무슨 뭐 이러면서 관심 받아서 등장해요, 선거에서. 근데 중간에서 항상 단일화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좀 행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메시지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너희는 구태 집단이야. 이렇게 몬다든지 상대방을. 단일화의 대상인데도. 아니면 너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접어라. 내가 아니면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좀 독선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같으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왜 후보가 되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새정치, 네가 헌정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게 왜 당신이 후보가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이기고 당신이 나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논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대 위원장 하신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짧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다 알던 얘기죠. 모르는 얘기 아니죠. 싫어하는 얘기 아니죠. 근데 그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죠. 연대도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다가 후보 뺏기면 우리는 폭망한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냥 각자 가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갔는데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 2개 준비했는데요.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 손실 보전해준다는 여당.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손실 보전 얘기가 좀 나와요. 여당 정책위는 재난지원금은 한계다. 자영업자 국가 재정 지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산정을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보상 없는 영업금지, 위헌 논란 거세다. 그러니까 이거 공공이익에 개인희생 강요된 분 아니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는 보상을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윤영권 대표님 간단하게 의견 주시죠. 뭐 이 판례를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비교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는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워낙 이 뭉치지를 않아가지고 노조나 아마 농민단체였으면 지금 간만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정세균 총리가 얼마 전에 왜 국회에서 자영업자 얘기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았잖아요. 예. 영화 인턴에서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가 그래요. 손수건은 자기 눈 닦는 게 아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저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보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의 멸경제 오늘 많은 얘기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